진주만 공습은 미국 국민들에게 갑작스럽고 충격적이며 부도덕한 행동으로 비춰졌다. 모든 폭력이 그러하듯이 진주만 폭격은 부도덕한 행위였다. 그러나 미국 정부에게는 사실 갑작스럽거나 충격적인 것은 아니었다. 이게 바로 전쟁 유인설이지. 러셀의 말을 들어보자. 미 해군 기지에 대한 일본의 공격은 일련의 오랜 상호 적대 행위가 정점에 달했기 때문이다. 워싱턴 당국은 일본에 대한 경제 제재에 착수했는데 이것은 심각한 전쟁 위험을 수반한다고 널리 인식하고 있었던 조치였다. 일본에 대한 경제 제재를 했구만. 경제 제재를 했고, 자, 그래서 진주만 습격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거지. 경제 제재를 했었구만. 석유 금수 조치를 했겠지. 루즈벨트에 대한 마구잡이식 비난, 진주만 공격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말하지 않았다거나 진주만 공습을 의도적으로 도발했다는 등 이런 비난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 비난은 제쳐두고라도 그가 그에 앞서 제임스 포크가 멕시코 전쟁에서 그의 뒤에 린든 존슨이 베트남 전쟁에서 한 것과 마찬가지로 행동했다는 것. 제임스 포크. 루즈벨트는 자신이 정당한 대의 명분이라고 생각한 바를 위해 국민에게 거짓을 말했다. 이는 분명해 보인다. 1941년 9월과 10월 루즈벨트는 독일 잠수함과 미국 구축함에 관련된 두 사건에서 사실을 왜곡했다. 루즈벨트의 동주적인 역사학자 토머스 A. 베일리는 이렇게 쓰고 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진주만 기습이 있기 전에 계속해서 국민을 기만했다. 루즈벨트는 환자 자신을 위해서 환자에게 거짓말을 해야만 하는 의사와 같았는데 대중은 알다시피 시야가 좁고 보통 위험이 코앞에 닥치기 전까지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뒤 설치된 도쿄 전범재판소의 재판관 중 한 명인 라드 하비노드 8은 일본 관료들에 대한 일반 편결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미국이 일본과의 전쟁을 도발했으며 일본의 행동을 예견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리처드 마이니어 승자들의 정의는 고철 및 석유 금수 조치에 관한 8의 견해를 이렇게 요약했다. 고철 및 석유 금수 조치. 이게 전쟁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근거였다. 이런 조치는 일본의 존립 자체에 대한 명백하고도 강력한 위협이었다. 기록을 보면 진주만 공격 2주 전에 열린 백악관 회의에서 전쟁을 예견했으며 그 전쟁을 어떻게 정당화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했음을 알 수 있다. 2주 전에 열린 전쟁 예견. 진주만 공격 1년 전에 기록된 일본의 팽창에 관한 미 국무부의 비망록에는 중국의 독립이나 민족 자결 원칙에 관한 언급이 없다. 비망록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전반적인 외교적 전략적 입지가 상당히 약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 인도, 태평양, 남태평양의 시장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일본이 점차 자급자족함에 따라 일본 시장의 상당 부분을 잃게 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고무, 주석, 황마 등 중요한 원료에 대한 우리의 접근 통로가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제약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쟁에서 일단 영국 및 소련의 합세, 독일과 이탈리아는 진주만 공격 직후 미국의 전쟁을 선포했다. 독일과 이탈리아. 영국과 소련의 합세. 뒤에 보인 미국의 행동은 미국의 전쟁 목표가 인도주의적임을 보여줬을까? 아니면 권력과 이윤에 집중된 것임을 보여줬을까? 미국은 일부 국가가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것을 종식시키기 위해 싸웠을까? 아니면 지배국가들이 미국의 친구임을 확실시하기 위해 싸웠을까? (1941년 8월) 루즈벨트와 처칠은 뉴펀들랜드 섬 앞바다에 순양함에서 회동을 갖고 1941년 전후 세계에 대한 고매한 목표를 밝히는 대서양 헌장을 전 세계에 발표하면서 두 나라는 영토의 확장이나 다른 어떤 것의 확장을 결코 추구하지 않으며 모든 민족이 자신들이 살아갈 정부의 형태를 선택할 권리를 존중한다고 공언했다. 대서양 헌장은 민족 자결권을 선포한 것으로 찬양받았다. 그러나 대서양 헌정 선포 2주 전에 미 국무장관 직무대행 썸너 웰즈는 프랑스 정부 측에 전쟁이 끝난 뒤에도 제국을 본래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안심시킨 바 있다.
베트남을 얘기했던 거겠지. 프랑스와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한시도 잊지 않는 우리 정부는 자국의 영토를 유지하고 온전하게 보존하고자 하는 프랑스 국민의 바람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국방부의 베트남 전사 자체가 인도 차이나에 대한 이른바 서로 모순되는 정책을 거론하면서 대서양 헌장을 비롯한 선언에서 미국은 민족 자결과 독립을 지지한다고 공언했지만 동시에 전쟁 초부터 전쟁 뒤에 프랑스의 해외 제국을 복구해주겠다는 의도를 거듭 표명하거나 프랑스 측의 넌지시 비추었다고 지적한다. 먹을게 뭐. 음. 1942년 말 루즈벨트로부터 친히 대리권을 부여받은 인물. BC 주재 대리공사로서 프랑스령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문제에 관한 정권을 위임받은 로버트 머피. 로버트 머피는 프랑스의 앙리 지로 장군을 안심시켰다. 본국이든 식민지든 1939년에 프랑스 국기가 휘날린 모든 영토에 대해 가능한 신속하게 프랑스의 주권이 재확립되어야 한다는 점은 전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적인 것도 인정한 것입니다. 이 페이지들 역시 국방부 문서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1급 기밀, 극히 신중을 요함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1945년에 이르러 서로 모순되는 태도는 사라졌다. 올해 트루먼 대통령은 프랑스 측에 인도 차이나에 대한 프랑스의 지배권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확신시켰다. 그에 가을 미국은 포츠담 회담에 의해 인도 차이나 반도 포츠담 회담. 인도 차이나 반도 북부 지역을 일시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중국 국민당 정부에게 독립에 대한 베트남인들의 열망이 명백함에도 그 지역을 프랑스에 인계하라고 촉구했다. 그것은 프랑스 정부에 대한 호의였다. 그러나 전쟁 중에 미국 자신의 제국주의적 야망은 어떠했을까? 루즈벨트가 대서양 헌장을 통해 포기했던 영토의 확장이나 다른 어떤 것의 확장의 경우는 어떠했을까? 신문의 머리 기사는 전투와 군대의 이동이 차지했다. 1942년의 북아프리카 공략, 1943년의 이탈리아 공략, 44년 독일 점령하에 프랑스에 대한 대규모적이고 극적인 영국 해협 횡단 공격, 독일을 밀어붙이고 독일 국경까지 넘어가면서 벌어진 처절한 전투들, 나날이 증가하는 영국과 미국 공군의 폭격 등이 그것이었다. 또 이와 동시에 있었던 나치 군대에 대한 소련의 승리, 소련은 영국 해협 횡단 공격 당시 독일군을 자국 바깥으로 밀어내고 독일 병력의 80%와 교전하고 있었다. 또 있었다.
태평양에서는 1943년과 44년에 미국이 섬을 차례로 탈환하면서 일본 도시들에 대한 우레와 같은 공습을 위해 더 가까운 기지를 확보하는 동시에 일본 본토를 향해 진격하고 있었다. 전투와 공습에 관한 신문의 머릿기사 뒤에서 미국의 외교관과 기업가들은 전쟁이 끝난 뒤 미국의 경제력을 세계 제1로 만들기 위해 소리 없이 노력을 기울였다. 소리 없는 노력. 이제 지금까지 영국이 지배하고 있던 지역에 미국 기업들이 침투할 것이었다. 동등한 접근권이라는 문호개방 정책은 아시아로부터 유럽까지 확대될 터이고 그것은 미국이 영국을 밀어내며 진출하려 한다는 사실을 의미했다. 중동과 이 지역에 석유를 둘러싸고 벌어진 일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 1945년 8월 국무부양 관리는 지난 35년간의 외교사를 검토해 보면 미국의 대외 관계에서는 석유가 역사적으로 다른 어떤 상품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석유.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최대 원유 보유국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 석유회사 아람코는 내무장관 해럴드 이커스를 통해 루즈벨트로 하여금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무기 대여에 동의하게 만들었는데 석유회사 아람코. 무기 대여에 동의. 이로써 미국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관여하고 아람코의 이익을 위한 방패막을 만들어 주겠다. (1944년에) 영국과 미국은 기회균등의 원칙에 합의하는 석유협정에 서명했으며 로이드 가드너 뉴딜 외교의 경제적 측면. 로이드 가드너는 문호개방 정책은 중동 전역에서 승리를 구가했다고 결론 짓고 있다. 아람코, 아라비아 미국 석유회사 아람코, 아라비안 아메리카 오일 컴퍼니 아람코. 아람코의 약칭으로 1980년에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국유화될 때까지 석유 생산량의 97%를 담당했던 미국 자본 계열의 합작 산유 수송회사이다. 1933년과 39년 사이에 엑손, 스탠더드 오일 오브 캘리포니아, 텍사코 모빌 등 4개사가 석유 채굴권을 획득했다. 역사학자 게이브리얼 콜코
게이브리얼 콜코는 미국의 전시 정책에 관한 세밀한 연구, 전쟁의 정치학을 수행한 뒤 미국의 경제 전쟁의 목표는 자국과 해외에서 자본주의를 구출하는 것이었다라고 결론짓고 있다. 1944년 4월에 국무부의 한 관리는 이렇게 썼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거대한 규모로 증가된 전후 생산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미국의 국내 시장은 이 모든 생산을 무한정 흡수할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네, 시장이 전쟁에 의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약대된 해외 시장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 관해선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앤서니 샘슨은 국제 석유 산업에 관한 연구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전쟁이 끝날 무렵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은 의심할 여지 없이 미국에게 있었다. 이븐 사우드 국왕은 이제 거친 사막의 전사로서 대접받지 못했으며 다만 파워게임의 핵심 요소로서 서구 여러 나라의 추파를 받는 존재일 뿐이었다. 루즈벨트는 1945년 2월 얄타 회담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국왕의 두 아들과 수상, 점성술사, 도살용, 양떼 등 총 50명의 측근과 함께 국왕을 순양함 퀸시오로 초대해 만찬을 대접했다. 그리고 나서 루즈벨트는 이븐 사우드 국왕에게 편지를 보내 아랍 국가들과 협의하지 않고 팔레스타인 정책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근데 이걸 어긴 거지. 누가? 해리 트루먼 아니겠어? 이후에는 석유에 대한 관심과 중동에 대한 유대인 국가를 건설하려는 정치적 관심이 끊임없이 충돌하게 될 터이지만 이 당시에는 석유가 더 중요해 보였다.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영국의 제국주의 권력이 붕괴함에 따라 미국은 행동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전쟁 초기에 코델 헐은 이렇게 말했다. 무역을 비롯한 여러 경제 문제를 다루는 새로운 국제관계 체제를 향한 지도력은 대부분 미국에게 귀속될 것인 바 우리의 경제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지도력과 그에 수반되는 책임을 떠맡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 순수한 국가적 사리 추구를 위해서다. 전쟁이 끝나기 전에 행정부는 정부와 대기업의 동반자 관계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의 윤곽을 계획하고 있었다. 로이드 가드너는 루즈벨트의 핵심 보좌관으로 뉴딜 9호 프로그램을 계획한 바 있는 해리 호킨스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어떤 보수주의자도 해외 투자를 옹호하고 보호하는 데 있어 호킨스를 능가하지 못했다. 호킨스. 해리 호킨스. 당시 국무차관보였던 시인 아치볼드 머클리 씨는 자신이 목도한 전후 세계에 관해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전후 세계. 역시 시인이야. 자금의 사태 진행을 보건대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평화는 석유의 평화, 금의 평화, 해운업의 평화 요컨대 도덕적 목표나 인간적 관심이 결여된 평화가 될 것이다.
전쟁이 한창인 와중에 영국과 미국은 국제 환시세를 조정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을 설립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설립됐구나. 국제통화기금. IMF. 국제통화기금의 의결권은 미국의 지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분담한 자본에게 비례하도록 설정됐다. 이 의결 구조가 골 때리다는 게 국제통화기금인가? 과반수 의결인데 여기서는 과반수가 아니라 44% 의결. 이른바 전쟁으로 파괴된 지역의 재건을 돕는다는 목적 아래 국제부흥개발은행 이 설립됐지만 이 은행의 첫 번째 목표 가운데 하나는 은행 자신의 표현대로 해외 투자를 증진시키는 것이었다. 이미 미국 정부는 전쟁이 끝난 뒤 각국이 필요로 하게 될 경제 원조를 정책 조건 속에서 인식하고 있었다. 경제 원조를 정치적 조건 속에서 인식. 소련 주재 미국 대사 에버럴 해리먼은 1944년 초에 이렇게 말했다. 경제 원조는 유럽의 정치적 사건들에 대해 우리가 이거 뭐지? 무슨 원조지? 사건들에 대해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 가운데 하나이다. 이거 유들 정책이 아니라 뭐라고 했지? 뒤에 나올 텐데. 자, 이거 경제 원조 뭐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 중에 이루어진 유엔의 창설은 미래의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으로 전 세계에 제시됐다. 그러나 유엔은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 동유럽의 군사기지와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새로운 제국주의 강대국 소련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다. 유력한 보수주의자인 공화당 상원의원 아서 벤던버그는 유엔 헌장에 관해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유엔 헌장에서 놀라운 점은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이 극히 보수적이라는 사실이다. 유엔 헌장은 사실상 4대 강국의 동맹에 기초하고 있다. 이것은 결코 하나의 세계 국가를 지향하는 과격한 국제주의자의 꿈이 아니다. 나는 이를 계획하는 데 있어 우리 미국의 거부권을 아주 조심스럽게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깊은 감명과 놀라움을 느꼈다. IMF에서도 돌 때리는 의결 구조로 거부권을, 유엔에서도 미국이 거부권을 갖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추측크게 대항해 전쟁을 수행하는 명분의 핵심으로 생각하고 있던 독일 점령하 유럽 지역 유대인들의 참상은 루즈벨트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다.
마셜 플랜. 헨리 파인골드의 연구 구조의 정치학을 보면 유대인들이 강제 수용소에 구금되고 유대인 600만 명과 유대인이 아닌 수백만 명의 소름 끼치는 몰살로 끝날 절멸 과정이 시작되고 있음에도 루즈벨트는 수천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루즈벨트는 이 문제를 우선시하지 않았던 것이다. 루즈벨트는 이 문제를 국무부에 일임했고 국무부에서 반유대주의와 냉혹한 관료주의가 행동에 장애물이 됐다. 미국에도 반유대주의자가 있었단 말이야. 제2차 세계대전은 열등 민족에 대한 백인 게르만 인종의 우월성이라는 히틀러의 생각이 그릇됐음을 입증하기 위해 치러지고 있었을까? 미국 군대는 인종에 따라 분리됐다. 미국의 군대. 2차 세계대전 중 미국 군대는 인종에 따라 분리됐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한 시사점이지. (1945년) 초 전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유럽 전역으로 향하는 병사들이 퀸 메리오에 빼곡히 생선했을 때 흑인 병사들은 가판의 신선한 공기로부터 가능한 한 가장 멀리 떨어진 기관실 근처 밑바닥 선실에 쳐넣어졌는데 적십자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 흑인과 백인의 헌혈을 분리해 실시했다. 적십자. 역설적인 일이지만 혈액은행 제도를 처음 개발한 사람은 다름 아닌 찰스 드루라는 흑인 외과 의사였다. 드루는 전시 헌혈을 책임지는 자리에 임명됐지만 혈액 분리를 폐지하려고 노력하다 해고됐다. 혈액은행 제도를 처음 개발한 사람은 흑인 외과 의사일 거다. 근데 이 백인들이 이걸 혈액 분리를 하려고 백인 놈들이 하니까 애가 반대하다 했거든. 전시 노동력이 절박하게 필요했지만 흑인들은 여전히 고용상의 차별을 받고 있었다. 서부의 안의 한 항공기 제조 공장의 대변인이 이렇게 말했다. 검둥이들은 청소부나 기타 유사 직종의 직원으로서만 고려될 것입니다. 항공기 제조 노동자로서 훈련을 받았던 어쨌든 우리는 그들을 고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루즈벨트는 자신이 설립한 공정고용실행위원회의 명령을 강제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파시즘 국가들은 여성이 있어야 할 자리가 가정이라고 고집하는 데 있어서 악명이 높았다. 그러나 파시즘에 대항하는 전쟁도 비록 여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방위 산업에서 여성들을 활용하긴 했지만 여성의 종속적인 역할을 변화시키기 위해 어떤 특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전시인력위원회는 많은 수의 여성이 전시노동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산하 정책결정 기구들에서 여성을 배제했다. 노동부 여성국장 메리 앤더슨은 여성국에서 펴낸 한 보고서를 통해 전시인력위원회가
여성 지도자들에게서 발전하고 있던 이른바 호전적인 태도 또는 십자군 정신에 대해 의심과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여러 정책 가운데 하나는 파시즘의 복사판에 가까운 것이었다. 서부해 안에 살고 있는 일본계 미국인들에 대한 대우가 그것이었다. 막 수용소에 가뒀지. 진주만 공격이 벌어진 뒤 반일본 히스테리가 정부에 확산됐다. 한 하원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난 미국 본토 알래스카 하와이에 있는 모든 일본인들을 체포해 강제 수용소에 집어넣는 것에 찬성합니다. 빌어먹을 일본 놈들 같으니 그 놈들을 당장 쓸어버립시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이렇게까지 격분하진 않았지만 1942년 2월에 대통령령 9066호에 조용히 서명함으로써 영장이나 기소 절차, 신문 과정 없이도 태평양 연안 지역의 모든 일본계 미국인 영장, 기소, 신문 과정 없이 태평양 연안의 모든 일본계 미국인 11만 명의 남자, 여자, 어린이를 체포해 그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 소개시키고 내륙의 수용소로 이동해 감옥과 동일한 조건 아래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군에 부여했다. 이들 가운데 4분의 3은 니세이, 일본인 부분을 가지고 미국에서 출생했음에 따라서 미국 시민이었다. 나머지 4분의 1은 일본에서 태어난 이세이, 니세이와 이세이, 4분의 1은 법률에 의해 미국 시민이 되는 길이 막혀 있었다. 1944년 대법원은 군사적 필요에 따른 것이었다는 이유로 이 강제 소개 조치를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래야 일본인들은 3년 이상 그런 수용소에서 지내야만 했다. 미치 웨글레는 자신의 가족이 소개되어 구금됐을 때 어린 소녀였다. 미치 웨글린 오욕의 세월은 엉성하기 짝이 없는 소개 조치와 그로 인해 겪어야 했던 비참함과 당혹함, 분노에 관해 그리고 일본계 미국인들의 존엄과 저항에 관해 말하고 있다. 그들은 파업과 청원을 벌이고 대중집회를 열었으며 충성서약의 서명을 거부하고 수용소 당국에 맞서 폭동을 일으켰다. 일본인들은 끝까지 저항했다. 일본계 미국인들의 이야기가 일반 대중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였다. 아시아에서 전쟁이 끝난 달인 1945년 8월, 일본인들에 대한 소개 조치가 우리가 전시에 저지른 최악의 실수라고 지적하는 예일대학 법학 교수 유진 로스터의 글이 하퍼즈 매거진에 실렸다. 일본인에 대한 소개 조치. 최악의 실수. 그것이 과연 실수였을까 아니면 인종주의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인종주의를 종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식 체제의 근본 요소들을 유지하기 위해 전쟁을 수행하고 있던 나라에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행동이었을까? 제2차 세계대전은 비록 많은 개혁이 수행되긴 했지만 부유층 엘리트를 주된 수혜자로 삼고 있던 정부가 벌인 전쟁이었다. 2차 세계대전. 대기업과 정부 사이의 동맹은 혁명전쟁 뒤 알렉산더 해밀턴 대기업가 알렉산더 해밀턴이 대륙회의의 유치 산업의 대표자지, 선두주자. 해밀턴이 대륙회의에 내놓았던 첫 번째 제안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대기업과 정부 사이의 동맹.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이런 동반자 관계는 발전 강화되어 왔다. 대공황 당시 한때 재계 왕당파들을 비난하긴 했지만 재계 왕당파 루즈벨트는 항상 일부 유력 기업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브루스 캐턴이 전시생산위원회에서 일하면서 목격한 것처럼 전쟁 중에 공공연하게 비난을 받고 조롱거리가 됐던 재계 왕당파들이 이제는 해야 할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 캐턴, 워싱턴의 군벌들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산업동원 과정과 이 과정에서 어떻게 점점 더 많은 부가 소수 대기업의 수중에 집중되었는지를 묘사했다. 1940년에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에 대량의 전쟁 물자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1941년에 이르면 56개 대기업이 군수품 계약 총액의 4분의 3을 장악했다. 상원의 보고서 경제 집중과 제2차 세계대전은 전쟁 중에 정부가 산업의 과학 연구에 대해 수주 계약을 맺었는데 2,000개 기업이 참여한 이 과정에서 소요된 10억 달러 가운데 4억 달러가 10개 대기업에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전쟁 중에 경영진은 여전히 의사결정권을 확고하게 장악하고 있었으며 1,200만 명의 노동자가 산업별 조직회의와 미국 노동연맹에 조직되어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종속적인 위치에 있었다. 산업민주주의라는 제스처의 일환으로 5,000개 공장에서 노사위원회가 설립됐지만 이 위원회들은 대부분 결근 노동자들에게 대한 징계기구이자 생산증대를 위한 장치로 기능했다. 캐터는 이렇게 썼다. 작업 결정을 내리는 대경영자들은 일찍이 본질적인 변화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결정했다. 애국심과 전쟁 승리에 대한 전면적인 헌신이라는 압도적인 분위기가 넘쳐났고 미국 노동연맹과 산업별 조직회의가 무파업 서약까지 했지만 기업의 이유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 반해 임금은 동결되는데 좌절한 이 나라의 많은 노동자들은 파업을 벌였다. 전쟁 기간에 14,000회의 파업이 벌어져 총 677만 명의 노동자가 참여했는데 이것은 미국 역사상 어떤 시기보다도 더 많은 수치였다. 1944년에만도 광산과 철강 공장, 자동차 및 운송 설비 산업에서 100만 명의 노동자가 파업을 벌였다. 전쟁이 끝나자 파업은 기록적인 수치로 계속됐다. 1946년 상반기에만 300만 명이 파업을 벌였다. 제러미 브레처에 따르면 만약 노동조합들의 징계 조치가 없었더라면 그리고 그거지 누구지 메카시즘 만약 노동조합들의 징계 조치가 없었더라면 대다수 산업의 노동자들과 고용주들을 지지하는 정부 사이에 전면적인 충돌이 있었을 것이라고 한다. 한 예로 마크 밀러의 미간행 원고 승리의 아이러니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로웰에 따른 매사추세츠주 로웰에서는 1943년과 44년에 37년만큼이나 많은 파업이 있었다고 한다. 파업이 있어. 제2차 세계대전이 인민의 전쟁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와중에도 이곳 섬유공장의 이유는 1940에서 46년 사이에 600% 증가한 데 반해 면제품 산업의 임금 상승률은 36%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대한 불만이 존재한다.
전쟁이 여성 노동자들의 어려운 처지를 거의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사실. 자녀가 딸린 로웰의 여성 전시 노동자들 가운데 단 5%만이 아이들을 타가소에 맡길 수 있었고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 했다는 점에서 극명하게 알 수 있다. 열정적인 애국심의 소란스러움 이면에는 심지어 파시즘의 침략을 받는 상황에서도 전쟁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군대에 징집된 1,000만 명 가운데 싸우기를 거부한 사람은 4만 3천 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것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의 양심에 따른 징병 거부자의 비율보다 3배나 높은 것이었다. 이 4만 3천 명 가운데 약 6천 명이 감옥에 갔으며 이것은 제1차 세계대전 중에 투옥된 양심에 따른 징병 거부자의 비율보다 4배나 높았다. 연방교도소에 수감된 죄수 6명 중 1명은 양심에 따른 징병 거부자였다. 4만 3천 명의 징병 거부자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징집 장소에 아예 출두조차 하지 않았다. 정부는 징병회피 사례 35만 건의 목록을 작성했는데 여기에는 실제적인 기피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회피까지 포함되므로 정확한 수치를 알기는 어렵지만 징집 장소에 출두하지 않거나 양심에 따른 징병 거부자임을 선언한 사람의 수는 수십만 명은 됐을 것이다. 결코 작은 수치는 아니다. 더구나 이들은 거의 이구동성으로 전쟁에 찬성하는 미국 사회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선 사람들이었다. 45만.